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FOMC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 성명문만 나왔을 때는 이제 조금 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사실 조금 반등을 했었는데요. 차트를 그냥 보면서 볼까요? 이제 미국 쪽 기준으로 오늘은 그냥 S&P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장중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FOMC 전에는 그러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었다가 피벗 다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폭등을 했다가 폭등까지는 아니죠. 이제 몰랐었다가 다시 이제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속도 조절을 떠나서 결국 금리가 전에 말했던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였고요. 아마도 이제 5% 이상 금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아마 좀 이제 파월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반응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인가요? 제 커뮤니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도 올려놨었죠. 제가 잠시만요. 띄워보죠. 띄워보면은 근데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냥 이제 똑같이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차트 분석 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이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반등이 커지고 나서 이제 C의 1에 4가 안 되고 C의 3에 3도 아니었기 때문에 C에 이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의 3이 시작되고 FOMC가 안 좋게 나올 거는 조금 생각보다 이번엔 좀 명확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숏은 아주 대규모로 이때 다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죠. 선물로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좀 취해놨었고요. 일단 오늘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앞서서 제가 요즘에 기관지가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제가 말을 하면은 보통 때는 괜찮은데 말을 하면 좀 숨이 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기침할 수 있는 거나 좀 제가 좀 상태가 기관지가 좋지 않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바로 진행을 하면은 국내 증시 이제 미국 증시 반영되면서 낙폭이 크게 시작했다가 나름 반등이 좀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 정도에 끝이 났고요. 근데 이제 좀 우리나라 차트에 조금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거 차트 볼 때 좀 분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중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는 개인이 한 3,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한 5,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약 1,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기관이 약 6,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4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약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수급을 좀 긴 시계열로 보면은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현물은 외국인이 한 3.8조 정도 매수 중입니다. 선물도 약 한 1.1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연초로 봤을 때는 둘 다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은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선물은 긴 거는 그렇게 크게는 의미가 없는데 일단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시결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로 사실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좀 매도지긴 하지만 결국 일단 중기적인 수급은 계속해서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다 현선물 매도고요. 개인과 기관이 다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장기 시계열도 올해 연초부터 해서 2015년부터 2001년부터 다 수급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여긴 개인만 너무나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파란 색깔이 이제 지수, 여기는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결국 주식 안에 있는 금리를 채권 금리로 차감해 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차감한 거를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결국
빨간 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증시가 이제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는 여전히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증시는 여전히 고평가다. 많이 빠졌는데도 계속해서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긴 시계열로 보신다 하더라도 계속 고평가인 거는 뭐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살펴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 보시면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같이 가다가 이격 나고 있는 거는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이었었는데 양적 완화 끝이 나고 이제 QT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는 결국 갭은 메꿔지리라고 봅니다. 뭐 최근도 그렇지만 미국 쪽 낙폭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메꿔지리라 미국의 상대적인 더 낙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 봐도 뭐 두 나라 다 사실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 추이 좀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합산 신용잔고 먼저 보면은 제가 아마 10월 26일인가 뭐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뭐 크게 움직이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는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서 그냥 16조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줄진 않았는데 뭐 중기적으로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스피 신용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여전히 일단 레벨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는 이 수치를 봐도 뭐 더 조정은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신용잔고 증감 속도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안 좋은데 일단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간만에 부동산 쪽 보면은 이제 실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미국 실질 주택 가격과 국내 아파트 가격이고요. 둘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 문은 오늘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PIR이 이제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 이제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의 이제 연봉으로 나눈 건데요. 결국 중위소득의 연봉을 한 푼도 안 썼을 때 몇 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둘 다 상당히 높은 수치 기록하고 있고요. 뭐 국내 쪽 같은 경우도 높은 수치에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매크로 관련돼서 지표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급이 뭐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11월도 수출은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미국 ISM이나 이제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도 뭐 추세 자체는 다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을 코스피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것도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여전히 코스피랑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것도 고점을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보시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고 있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그리고 120 이동평균선도 넘고 있고요. 지금 살짝 뭐 안 넘는 것, 살짝 안 넘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게 뭐 좀, 근데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으니까 뭐 사실 살짝 못 넘고 있긴 한데 뭐 제가 봤을 때 어제 빠진 거 감안하면 넘는 것까지 올라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틀 시차가 나기 때문에 52동 평균선도 못 넘고 있는데 아마 어제 거 반영하면 제가 봤을 때 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다. 여기 이제 이틀의 시차가 존재한다 라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인 이제 ATR하고 빅스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ATR은. 그래서 위험 아직까지는 회피로 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빅스로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ATR 이미 넘었고요. 이제 나스닥 빅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하죠.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변동성 지표로 봐도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금리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BEI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긴축을 계속 하고 있는데 BEI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참 좋지 않은 지금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BEI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참 좋지 않은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관련돼서 보시면은 일단 통화량 지표 대비해서 지수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지수를 통화량 지표는 M2로 나눈 값이고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이거는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여전히 빠지고 있는 추세.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윌시 5천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GDP, 이제 윌시 5천 시총을 GDP로 나눈 수치, 이제 버핏 지수라고도 하죠. 이것도 여전히 좋지 않은 추세이고요. 이제 S&P를 미국 주택가격 지수로 나눈 것도 내려갈수록 주식이 고평가, 주식이 저평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서 높을수록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이 고평가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식이 더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쪽도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한국 코스피를 서울 주택만매 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도 고평가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빠질 룸은 전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서 숨쉬기가 약간 좀 어려워가지고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항상 이게 좀 참 간단하게가 설명이 어렵기는 한데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래도 좀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결국 양적 완화랑 양적 긴축을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너무 잘못 나눈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만날 일이 꽤나 많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있고 위치가 있으면 참 고집이라는 게 생겨서 남의 말을 잘 안 듣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야 안 듣든 말든 크게는 상관이 없기는 해요. 어차피 저만 잘 벌면 되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제가 알려줘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되고 알려줬는데도 안 들으시는 분한테 제가 거기서 더 뭘 얘기하고 할 것까지는 없기는 한데 어찌됐던 간에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근데 사실 받아들여야 돈을 벌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좀 TMI였던 것 같고 이제 결국 양적 완화부터 살펴보면은 양적 완화는 그래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양적 완화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잘 알고 계신 게 맞기는 한데 연준이 됐든 BOJ가 됐든 BOE가 됐든 어디가 됐든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하는 거죠. 이제 국채를 100을 샀다고 생각해보죠. 누군가는 국채를 팔았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현금이 생기겠죠? 그 현금이 당연히 은행 시스템에 맡겨질 거잖아요. 그럼 은행의 예수부채는 늘고 은행 현금이 느니까 은행은 대출을 하거나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연방준비은행에 재해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양적 완화를 할 때 당연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출은 잘 안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의 지준금 계정으로 다시 돈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QE의 효과는 결국 실물 여동성에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실물 경제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돈이 금융시장에서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은행의 현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현금이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준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요. 이 지준금, 지급준비금, 영어로 이제 reserve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데요. 이제 quantitative tightening, 이제 양을 줄인다. QE는 quantitative easing, 그냥 양을 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순서가 일단 중앙은행이 스타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대출자나 소비자가 스타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차를 계약을 했는데 이제 제가 차를 안 타고 다녀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차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차를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샀다고 100억에 샀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 100억에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제가 빚을 져서 샀다고 해보죠. 이제 뭐 할부를 져서. 그럼 100의 차입금이 생기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대출이 은행엔 또 생기고 현금을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중금을 이렇게 뺐습니다. 그럼 지중금이 줄겠죠? 그럼 이제 국채도 그러니까 부채가 주니까 자산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다르죠. 여기는 연준이 먼저였고 여기는 대출자나 이제 소비자가 먼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이거를 뭐 이해하시는 것보다 중요한데 뭐 당연히 이게 뭐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영향이 어떻게 되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아쉬운 거는 뭐 다른 뭐 이제 그런 뭐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거는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래서 금융시장 이펙트가 모여서 언제 사야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게 좀 의사결정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사실 데이터는 그냥 뭐 있어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사고 파는데 이제 의사결정이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데이터는 이제 딴 얘기긴 한데 좀 비율적인 데이터를 제가 많이 보죠. 이제 비율적으로 해야 과거 거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결국 QT는 이제 실물 경제에는 돈이 풀립니다. 왜냐면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기 때문이죠. 돈이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는데 뭐 경제학적으로는 그냥 뭐 돈이 돈다. 이제 멈춰있던 돈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근데 QE를 사람들이 뭐 유동성 긴축이라고 하는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이게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긴축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긴축이고 실물시장에는 오히려 유동성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효과는 금융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주식, 채권, 비트코인,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에셋 가격이 올라가고요. 실물 경제가 돈이 풀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물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선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금융 자산 가치는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살펴보면은 뭐 돌고 돌아서 뭐 사실 뭐 매번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뭐 매번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계속 반복해서 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오늘은 좀 추가가 된 게 있는데 뭐 이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이어서 이거 IRB에서 EFFR을 뺀 건데 뭐 이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뭐 추가한 게 저거랑 이제 이거 지준 대비해서 GDP 뭐 이거 두 개인데 뭐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사실 이번 사태가 인플레이션 사태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소매 판매가 수요고요. 연두 색깔이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인데 7, 80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 당연히 수요가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닷컴 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연히 공급이 더 높았고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죠. 금융위기 이후로는 뭐 그냥 경기가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수요랑 공급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라는 게 터지면서 뭔가 달라졌죠. 둘 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달라졌습니다. 수요는 폭등을 했고요. 공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만큼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물건 가격은 높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공급발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요가 강해서 일어난 거다라고 데이터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때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대출을 보면은 사실 상업은행 대출을 보면은 알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상업은행 대출을 보시면은
산업은행 대출이 2021년 딱 5월 정도부터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계속 안 좋았었어요. 산업은행 대출은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1년 5월이. 그래서 보시면은 뭐 꼭 그 기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거의 그때죠. 이때도 보면 뭐 8월, 9월 뭐 이때니까 거의 그 근처부터 은행의 예대율이라는 것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대율을 한번 뭔지 또 보면은 예대율이라는 게 예금 대비해서 대출 얼마나 해줬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100% 다 해줬을 때 금융위기는 터집니다. 닷컴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 경기 침체들은 다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최근까지 코로나 저점까지는 예대율이 사상 역사적 최저점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뭘까요? QE를 했던 현금들이 양쪽 안에서 현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은행에 이 돈들이 이제는 풀려나고 있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대출을 하든 소비를 했든 어찌됐든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대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를 어제 4%까지 올렸지만 상당금리 기준으로 4%까지 올렸지만 사실 효과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 올려도 효과 없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금리를 그만큼까지 안 높였다는 거죠.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이건 뭐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신용이 창출되면 창출될수록 인플레이션 더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결과론적으로 전 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예대율이 결국은 100을 향해 갈 거니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원래 한 100년 정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디플레이션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저는 좀 올라가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자산 계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고 원래 부채 계정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2008년도 이후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산은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근데 이 부채 구조를 알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부채를 뭐 설명을 하면은 유통통화는 이제 그냥 진짜 프린트된 통화, 우리가 진짜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달러랑 뭐 똑같은 건 아닌데 뭐 그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그거로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지급준비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놓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재무부,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발행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스 레포는 연준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빌린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입한 돈이고요. 원래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산이 증가가 되면 이 지급준비금만 증가가 돼야 일반적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었죠. 양적 완화 했을 때.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좀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보시면은 지준도 늘었는데 이 TGA가 많이 늘었죠. 이때 많이 늘었던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뭐 부양책을 많이 통과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딱 되기 전에 이미 쓸 돈은 모아놔야 되잖아요. 통과가 됐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부양정책을 완전 실시를 하면서 다시 줄어듭니다. 왜냐면 돈을 쓰니까 줄겠죠. TGA는 주는데 어차피 근데 그 현금이 다 지급준비금으로 일단 돌아오겠죠. 누구한테 캐시로 뿌릴 거니까요. 이제 현금으로 일단 다시 쌓이는 그런 단계였었고 근데 딱 이때가 2021년 5월이거든요. 아까 대출이 증가할 때 그때부터 이제 대출이 증가하니까 이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은행들이 현금을 안 받기 시작하고 오히려 대출이 많이 되니까 현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었으면 TJ도 그렇고 자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연준이 뭐 노숙자를 지켜야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노숙자를 지키는 게 제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를 하면 노숙자를 지킬 수 있다 약간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양적 완화는 사실 부익부 빈익빈을 증가시키는 통화 정책인데 아무튼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산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버스 레포가 많이 증가가 되게 됐어요. 근데 이 리버스 레포가 무한히 증가할 수 없다가 일단 문제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기에 앞서서 일단 그 밑쪽에 있으니까 위쪽 얘기부터 먼저 하죠. 이제 지급 준비금이 일단 먼저 좀 줄고 있긴 합니다. 뭐 QT 이후로 2,792억이 줄었고요. 전주 대비로는 492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사실 지주는 생각보다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쪽 보시면은 자산 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아직까지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산이 한 1920억 달러 정도 줄었고요. 전주 대비로는 한 208억 정도 줄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RRP가 왜 계속 줄 수 없는지, 그러니까 계속 늘 수 없는지 좀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이게 단기금융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건 뭐 소수점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뭐 아무튼 이제 단기 금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실 오늘 설명은 오늘 또 추가된 게 있어서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이 IORB가 이제 Interest on Reserve Balance에서 지급 준비금에 불이가 되는 금리다. 사실상 기준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빌이 이제 트레저리 빌 해서 미국 국고채 3개월짜리 금리입니다. SOFR은 이제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해서 담보부된 하루짜리 금리다. 근데 뭐 하루가 아닐 수도 있긴 하고요. 그래, RRP 금리랑 뭐 유사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똑같진 않는데 거의 비슷해서 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FFR은 이제 오늘 IORB에서 EFFR 뺀 게 있으니까 오늘 뭐 설명드리면은 이제 Effective Federal Fund Rate라고 해서 이 IORB를 거래하는 금리입니다. 은행끼리. 일단 나중에 설명은 이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RRP를 보기 앞서 이게 단기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단기 금융시장이고 여기가 이제 페드라고 했을 때 돈을 빌리는 거라 했잖아요. 달러를 빌리고 국채를 담보로 합니다. 근데 돈이 줄면 돈이 결국 페드로 뭐 지금 2조 달러가 넘게 흘러갔으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죠.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리를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돈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T빌이 IORB 금리랑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T빌 금리가 튀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고 T빌 튀니까 올리고 튀니까 올리고 튀니까 올리고 튀니까 올리고 튀니까 올리고의 지금 사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도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아직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토요일날 올라오거든요. 이게 금요일날 새벽에. 그래서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뭐 어제 금리 올렸으니까 4%까지 와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기 금융 시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RRP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게 되면 연준은 생각한 것보다도 금리를 더 높여 올려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면 T빌이 튀는 거를 따라가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우리 생각보다 높게 올라갈 거다. 지금 RRP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ORB를 EFFR로 이제 차감한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결이 더 길어야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조금 더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딱 이게 0%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보시기 편하게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2015년부터 해서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낫겠네요. 그냥 하고 뭐 금리는 그냥 한 5%, 한 4%로 잘라버리죠. 보시면은 이 IORB 빼기 이제 이 FFR이 0으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대충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SFR이 금리가 더 높으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구간인 거잖아요. 결국 은행이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 IORB 금리보다 더 높게 서로 거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융시장 유동성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라고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금융시장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을 사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확률상. 그래서 이때 막 RRP 엄청 튀던, 그러니까 RP 금리가 좀 발작하던 때도 있었고, 이때도 잠깐 그랬었죠. 코로나 때. 그래서 고점도 보시면은 이게 딱 지금 시계를 제일 길게 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0%를 하회할 때 이때가 금리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고점도 아마도 최소 이게 수치가 0을 하회하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가야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 IORB랑 ESFR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준 쪽 살펴보면은 이제 풀려야 될 돈이 뭐 상당히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 색깔 돈인데 제가 지금 계속 기관지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오늘은 지금은 이제 상략하는데 뭐 한 약 4조 정도? 4조 달러 정도 지금 더 풀려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게 풀리기 전까지는 아마 금융시장이 계속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이 자산 대비해서 지준이 훨씬 많이 줄었잖아요. GDP 대비해서.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QT를 하게 되면 이 지준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까지 줄어들면. 그럼 나중에 이제 RRP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RRP를 QT할 때 더 빠지게 할 거거든요. 지금은 RRP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을 감소시킬 때 부채를 줄일 때 지금 지준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뭐 연준이 원하는 건 RRP가 줄어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럼 RRP는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될까라고 하면 금리를 낮추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는 높아서 금리는 못 낮추고 근데 또 이런 거를 하려면 또 금리 낮춰야 되고 약간 좀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RRP 금액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하는 진짜 금리 인하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반등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좀 내려갈 걸 그때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 총자산 자체가 완전히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이제 주식은 살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다 생략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그냥 아직 QT가 남아있고 결국 RRP 때문에 사실 금리는 높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잠깐이나마 좀 금리를 낮출 수가 있을 텐데 이제 RRP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때는 이제 좋아할 때가 전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미국 쪽이 뭐 더 메인이기 때문에 뭐 미국 쪽을 그냥 장기 파동으로 먼저 보도록 하죠.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2008년도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엘리어트 파동상 1파, 2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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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회, 3회, 5로 3파, 여기서 4파. 이게 나름 되게 정확하게 가거든요. 채널링을 해보면 4파 이렇게 가고요. 5파 고점 치고 지금 이제 A, B, C의 조정을 전 나타내리라 봅니다. 지금 C에 저는 3이라고 보고요. 한번 이제 뭐 주변에서 누가 좀 그려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번 그려보면은 고점 때부터 파동을 저는 고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다고 보고요. 여기가 A, B, C로 큰 A 아니죠? C는 여기까지죠. 1, 2, 3, 4, 5에서 여기까지 A 그 다음 A, B, C A, B, C로 중간 자리 B 그 다음에 이제 그 A, B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가 요게 큰 C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자리 C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A, B, C 합쳐서가 진짜 이제 큰 A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중간 자리가
A, B, C로 해서 큰 B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 반등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땡큐로 이제 C는 무조건 5파로 이루어지는데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C에 이제 1이 완성이 됐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C에 2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C에 3으로 4로 5로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 봅니다. 근데 뭐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질 거라고 봐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 계산치상 아까 A, B, C가 아니라 1, 2, 3을 구하면은 아마 저는 거의 한 6,400 근처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는 거죠. S&P로 본다고 치면은 아까 나스닥이었는데 약 한 2,500대까지도 2,560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이지도 않죠,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그곳까지 C의 3에서 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그러니까 C의 2가 잘 됐던 게 여기 122동 평균선에 잘 걸렸죠. 여기 잘 걸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랑 그거 보면 고점이 딱 잘 맞죠. 그래서 여기 채널링을 봤을 때도 그냥 자꾸 빠지니까 빠지는 추세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려가는 파동일 거라고 보고요. 전환선 기준선 다 뚫리고 26일 프랭스팬도 아마 하방하면서 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 먼저 얘기를 드리면 그 다음에 나스닥도 똑같고요. 여기는 프랭스팬의 기준선까지도 뚫렸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좀 애매한데 여기까지 C로 보고 그 다음 B 나오고 또 C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이제 뭐 좀 모양새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국내는. 그래서 아마 이게 1, 2, 3, 1하고 보기도 애매하고 사실 국내는 좀 파동이 애매한 게 사실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확실한 거는 국내 쪽이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진짜 잘 나거든요. 제가 아까 잘 난다는 게 1이랑 4파도 국내는 상당히 잘 겹치고 실제로 4가 올라오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국내는 좀 파동 법칙이 아무래도 좀 소형 시장이다 보니까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게 1, 2, 3, 4였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라고는 보고요.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다우 같은 경우가 여기 200이동 평균선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 빠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비트코인이 국내랑 같이 좀 똑같이 애매하긴 합니다. 나중에 유로 속도 그렇겠지만 이게 결국 A, B, C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 B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뭔가 편안해 보이는 거긴 하죠. 이제 그래서 이게 조금 파동이 애매해요. 여기가 이제 지금 B가 이게 코인 파동은 여기가 애매하거든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1, 2, 3의 1, 3의 2라고 하게 하는 것밖에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3의 1, 2, 그 다음에 3의 1 정도 해서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밖에 답이 없어서 일단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코스피 빅사카 보긴 했지만 여기 200이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 근데 오늘 52이동 평균에서 좀 저항받는 모습 나타냈었고요. 그 다음 뭐 여기 같은 경우에 202동 평균선까지 뚫렸다가 뭐 전 다시 반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기준선에서 멈추긴 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26일 프랭스팬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저는 밑으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안 했었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는데 여기도 구름대 여기서 딱 막혔죠. 요대로 내려올 것 같다. 그러니까 국내랑 코인이랑 이 좀 파동이 애매해요. 이제 좀 지금 미국이랑 전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1, 2, 3이고 여기는 그냥 3에 2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나 다른 데 파동이 좀 기간이 빨랐던 게 아닌가 코인이나 좀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보면은 여기도 200, 거의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다가 빠지고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이렇게 철로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거 딱 전형적인 고점 패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로 이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모양새죠. 여기도 보시면은 고점을 기가 막히게 그래도 안 넘긴 했죠. 그래서 이제 3의 2일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똑같이 1, 2, 3의 1, 3의 2, 3의 3 이 가능성이 전 제일 높지 않을까 사실 이쪽 나라들은 그렇게 봅니다. 뭐 항생은 뭐 사실 이제 껍데기만 나와서 대부분 뭐 저는 계속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에서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다는 게 이제 중국에서 뭐 사실 뭐 항생 쪽이 이제 쓸모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본인들이 다 먹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알짜배기는 뭐 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빼고 있어서 정말 이제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진 않고요. 상해 종합은 이제 기준선에서 막히긴 했는데 뚫려 마냐인데 뭐 사실 중국 쪽은 저는 계속 지금 좋진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계속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구름대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구름대 밖으로 26일 프랭스팜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좋지 않은 모양새죠. 당연히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기준선 지지하면서 여전히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전 공격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격하면 뭐 100달러 기본으로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150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증시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실질금리가 일단 계속 아직 높은 레벨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지켜보는데 이 시 증시 바닥 이후에는 금이 저는 저 베스트 탑픽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관심은 가져줘야 된 그 정도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었다가 빠지고 있지만 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기준선 지지하면서 다시 재차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키스콜딩스 개별 종목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제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다 많이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다 이제 다 내려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로 지금 다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긴 하고요. 대부분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일단 대주주 입장에서 굳이 주식을 떨어지는데 여기서 캐시가 많잖아요.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든 유상 감자하든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먼저 해줄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C 바닥 전까지는 뭐 굳이 지금 주식을 저는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는 이제 호전은 됐는데 일단 뭐 구름대 넘기 전까지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가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은 금리에 아무래도 수혜주다 보니까 계속 지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 위에는 있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지금 제일 베스트 종목이 현대해상과 GS가 뭐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는 뭐 가장 낫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 주식들조차도 굳이 이제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뭐 굳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대해상도 이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많이 고평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레벨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감안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낮아버리는 거죠. 이제 금리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감안하니까 고평가가 돼버렸다. 근데 그 중에선 낮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우리은행 계열인 이제 우리금융지주 지주사 같은 경우도 기준선에서 일단 막혔는데 여기 이제 밑으로 뚫리면 미련 없이 이것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정도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척하지만 저는 여기 120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막힐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가 아닌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메리트 크지 않고요.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 8%를 밑으로 뚫리면 항상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항상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었고, 근데 그래서 여기 왔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리를 감안하니까 여전히 고평가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 요즘에 상황이 참 안 좋은데 차트도 너무 좋지 않죠. 굳이 떨어지는 칼라 잡을 필요 없고요. 하이닉스 쪽은 아무래도 중국 쪽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이제 디램이나 낸드나 이제 중국 쪽 반도체 수출 못하게 이제 되잖아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타격이 전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삼성에 비해서. 뭐 삼성은 평택 공장도 짓고 하기 때문에 원래 또 그렇고 영향도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좀 나을 거라 보는데 하이닉스는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를 감안하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좋지 않죠.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고요. 볼린저가 모여서 결국 위든 미치든 장기간 튈 것 같은데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금리를 감안한 수익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이 좀 있었는데 뭐 여전히 뭐 저는 좀 아직 조심해야 될 단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비싼 편이고 절대가치평가가 아닌 상대가치평가로 봐도 여전히 금리 감안하면 저는 고평가의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했는데 구름대를 넘고 확실한 반등인지 아닌지 일단 아직까지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뭐 약간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지만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편도는 아닌 것 같고 상대가치평가도 지금 그렇게까지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뭐 바닥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영역까지는 내려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적어도 여기 기준선이라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별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효성화학은 밸류에이션 충분히 저평가인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판가스가 주 원료기 때문에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가스 가격이 워낙 변동이 커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는 싼 건 맞는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싼 건 아니다 뭐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고 있죠. 유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모양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여기는 금리를 감안해도 비싼 게 아니어서 뭐 저는 GS는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근데 증시가 방향성이 좋지 않은데 굳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결국 200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지지 못하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G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오는데 이게 장치 산업이라 아무래도 감가상각비가 크기 때문에 좀 에비타가 낮게 나오는 그런 영향은 좀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DLN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횡보 정도 하는 모습 중시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PF가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쪽 비중이 상당히 적거든요.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투자처다 건설사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GS는 지나갔고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131%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밸류에이션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KT 했었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DLNC 차례인데 DLNC 같은 경우 절대가치 평가 보면은 DLNC도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여기도 이제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저평가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볼린저 모여 있어서 뭐 위든 미치는 틀 것 같은데 뭐 저는 미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좋지 않은 모양새 일단 적어도 기준선을 좀 넘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 정도여도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다. 왜냐면 금리를 감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도 똑같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차트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는 여기는 고평가,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금리 감안하니까 고평가더라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빠지고 있어서 뭐 저는 그냥 빠지지 않을까? 그냥 1, 2, 3으로 빠지지 않을까? 라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절대가치 평가는 좋지 않고 상대가치 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금리를 감안하니까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저는 좋은 모습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준선도 올라가겠죠. 이게 고점이 올라갈 테니까 그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뭐 정말 이제 미련 없이 저는 파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밸류에이션도 저는 고평가라고 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 감안하니까 역사적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122동 평선까지 넘긴 했는데 구름대랑 뭔가 좀 싸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쭉 빠지면 쭉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절대가치 평가도 안 좋고 뭐 상대가치 평가도 금리 감안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저는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인다 보여지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200일 평균선 막혀서 뭐 굳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고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이 정도면 많이 저평가는 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많이 저평가는 되어 있다. 이 정도면 사실 금리 감안해도 이 정도면 사실 저평가는 저평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살펴보면 LG전자도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다 위로 탔지만 뭐 증시 방향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먼저 들어가기엔 저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뭐 절대가치 이정평가면 괜찮고 뭐 상대가치 평가도 이 정도는 나쁘진 않아서 뭐 괜찮다라고는 보는데 아직 타이밍이 아닌 거죠.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그냥 사실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여기는 계속해서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감안하면 뭐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종목입니다. 뭐 그 다음에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 기준선에서 막혀서 일단 뭐 증시도 좋지 않은 방향이어서 뭐 굳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고요.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냥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싼 상황이고요. 뭐 다올은 이제 좀 PF가 많다 보니까 낙폭이 거세지고 있고 뭐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일단 C 바닥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금융 지주도 그렇고 바닥 때까지는 저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시면은 뭐 다올도 그렇고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 먼저 잡을 필요는 없다 생각은 들고요. 한국금융 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굳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나타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뭐 빠르게 보면은 결국 여기까지가 A, B, C로 큰 A,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큰 B, A, B, 그 다음에 1, 2, 이제 C1, C2, C3으로 저는 빠지고 있는 파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락폭은 저는 좀 많이 강력하리라 여긴 200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보이면서 빠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좋지 않은 모양새다. 계속 기준선은 떨어질 테고 좋지 않은 모양새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저점은 여긴 갱신을 돼서 좀 C의 3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게임스톱도 여전히 여기서 조정
보였다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모습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에 전에 올렸듯이 C의 3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나스닥 숏 포지션이 가장 메인 포지션이고요. 대부분이 다 나스닥 숏이고 여기서부터 거의 대규모로 정말 대규모로 걸어놨습니다. 뭐 엄청난 금액을 걸어놨고요. 네,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만큼.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그냥 풋옵션, 국내 쪽은 풋옵션 들고 있는데 짧은 거 11월, 12월이 있는데 뭐 국내 쪽은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요거 4파 반등 요게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결과론적으로 뭐 빠지고 있어 거기도 뭐 괜찮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굳이 증권시장이 좋은 흐름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금융시장 돈은 QT가 되면서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뭐 굳이 주식 떨어지는데 들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선물하고 옵션이랑 해치를 하고 있어서 해지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시던가 좀 방어적으로 저는 좀 피해 계시는 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C의 3이어서 워낙 강력할 거기 때문에 좀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